지금 2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천지인 학회에서 한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천지인 학회에서 행복 단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사회를 보게 된 한정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훈민정음에 대해서 깊이를 더한 말씀을 주실 박경범 선생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귀하게 우리 오신 분들하고 함께 좋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초대돼서 오신 박경범 선생님께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어찌 보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 이제 녹화를 하고 모든 이제 우리들 새로운 이제 훈민정음에 대한 관점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내드린 그 이제 노트 그거 있죠? 그거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제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질문을 수시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노트 나눠줬어요? 네? 노트. 카톡으로 한 페이지 이렇게 그 요약본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안내문이래 가지고. 네, 작아서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것도 별도로 보내지를 안 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노트를 보실 수 있는 분은 거기서 혹시 이제 미비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언제 질문을 더 해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훈민정음 하면은 전부 이제 위대한 업적 이렇게 하고 이제 찬양하고 하는 게 그런 이제 그리고 훈민정음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옳은 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이분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그 세 가지 관점에서 그 훈민정음 창제를 했던 분들에 대한 그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훈민정음의 그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책이 요 전에 그러니까 나란말씀이라는 소설 영화가 있었죠. 그때 이 신미대사 훈민정음 창제라는 소설도 발간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절판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총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잘 아시는 그리고 유학자, 집정된 유학자들의 입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한때 이제 신미대사 이제 붐이 있었지만은 그걸 이제 한글을 창제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제 이것이 이제 사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교계가 이제 관계됐다. 이것이 거의 정황 증거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럼 세종대왕은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그냥 백성을 위한 그냥 어쩌고 그냥 사회와 같은 물론 왕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나라가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초기의 성부는 다 그런 일을 다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용적인 입장에서 세종대왕이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조선이라는 나라부터가 우리는 어떤 이제까지 생각을 달리해서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고구려 발해 이제 이전에 고조선 이런 쪽 때 우리 민족이 이제 저 만주벌판에서도 활약을 했었다. 이것은 우리가 다들 생각하는 것이고 인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또 민족 운동하시는 분들은 나만한 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중국의 진시황의 그 만리장성도 지금은 만리장성이 이쪽에 있지만 원래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북방민족들이 자꾸 남하에서 원래 초기의 문명을 일으켰던 문화민족들은 자꾸 남하를 합니다. 그런 현상이 중국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로 많이 지배층은 신라로 많이 왔고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제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대조영이 말갈족을 이끌고 가래를 세웠다. 그러니까 북쪽은 이제 좀 어찌 말해서 좀 미개민족, 야만민족이 살아있고 단지 이제 고구려 때 지배층이 이제 그 발해를 있었던 것이고 그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고구려 유민들 그때는 저희 배울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죠. 그때도 어떻게 피난을 오냐, 여기 말고는 갈 수가 없었나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이제 그 신라의 고구려의 귀족들도 내려와가지고 같이 살았고 그런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려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려를 다시 세웠는데 고려의 국경은 아시다시피 그 평양, 원산 요 정도 사이죠. 그리고 이 우리가 한반도 하면 이제 이 모양을 생각하지만 이 함경도하고 평안북도 이 부분은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그건 대륙이 일부이지 이제 그 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 고려 땅을 마치 그 중국의 중원 땅처럼 우리가 문화민족으로서 문명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성계 고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이 어떻게 됐냐면 이성계가 함경도 세력이었다가 그 왕이 됐으니까 그 점령한 거죠. 이제 함경도 세력이. 근데 이 세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용비어천가는 근데 보면 이제 전주에 있다가 망명 가가지고 그쪽을 여진족을 다스렸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계 그 스스로가 여진족이었다고 그러고 하는데 뭐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분명한 거는 이쪽 북쪽방 세력이 조선을 근세 조선을 건국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마치 중국으로 보면은 이렇게 원나라 몽고 지역은 중국 영토가 아니었죠, 원래. 그런데 이 몽고족이 중국을 지배를 점령한 다음부터 우리가 중국 수도하면 북경이잖아요. 북경은 원래는 다 장안 이제 개봉 그랬었죠. 그런데 원나라 때부터 북경이 수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몽고족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 몽고족이 이렇게 원나라를 점령한 다음부터 지금은 그 물론 내몽고 지역이지만 지금 남아있지만 몽고 지역이 다 중국 영토가 됐죠. 이쪽 사람 원래는 중국이 아니었지만 이쪽 사람들이 중국을 점령한 다음에 같은 나라가 됐다가 이쪽이 몰락했더라도 이쪽은 이제 중국의 영토가 됐죠. 또 마찬가지로 그 조선 함경도 지역은 고려의 땅이 아니었는데 이 함경도 지역 사람이 고려를 점령했어요. 점령해서 왕조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조선 후기에 가면은 사실상 그런 이제 초기 왕조의 성격은 상당히 없어지고 이제 사대북쪽 그쪽에 완전히 녹아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다 이거죠. 조선도 그렇게 일종의 나중의 일이지만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만주족석이 원래 만주는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는데 만주족이 중국을 점령한 다음에 합쳐져 가지고 만주족이 몰락해도 만주족은 중국의 영토가 되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근세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쪽하고 통합.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론 단일민족주의가 돼 있어서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는 안 하지만은 그 조선 때까지만 이거에 대한 신분 차이 그런 건 갈등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왕과산 남자 해가지고 그 단종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데 그 이광수의 단종의 사례를 읽어봐도 거기서도 이제 우리 예전에 그 여진족과 이제 우리 그 기존 고려 한민족 이쪽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나 그런 것들 단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쪽 세력이 처음에 이제 점령해서 왕조를 이뤘지만 그 왕조하고 그리고 여기 사대부 이쪽하고
물론 이번 여기 주제는 아니지만은 제조와 단종 이런 얘기, 왕권과 신권 얘기도 결국은 이런 이쪽 민족주의, 이쪽 민족 세력과 전통 사대부 이제 문화민족 세력 요거의 이제 서로 갈등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그래서 어땠냐가 되는데 원나라가 우리가 몽고 파스파 문자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원난 시대에도 한자 한문이 많이 쓰였지만은 궁중에서는 이제 몽고자 그 문자를 썼고 그 어떤 여하튼간에 몽고 지역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한족뿐만 아니라 티베트, 위구르 뭐 그냥 잡다한 그때 그 당시 만주 여러 민족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통치를 하는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통치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문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제 배우기에는 서로 배우기 이들 나름대로 약속을 있는 이제 프로토콜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배우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냐면 이제 소리 나오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 파스파 문자 그걸로 해서 원나라에서도 이 많은 이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근데 원나라의 그게 길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역사 자료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그 고려의 이 사람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쪽 민족까지도 다스리고 게다가 수요는 적다 하더라도 이 왕조의 기여가 많았으니까 이쪽 그 사람들도 다 총괄하고 그래야 되니까 어떤 소리에 의하여 쉽게 통일된 게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자가 이제 필요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이제 그 가치다 이거죠. 그래서 필요가 했었고 그다음에 유학자 입장에서는 최만을 의하면 이제 만약 반대했다고 이제 악명이 높죠. 하지만 사실상 이제 보면은 그렇게 뭐 그렇게 큰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닌데 살펴보면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유학자들은 고려 사대부들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사대부니까 여태까지 고려는 모두 한문으로 써왔죠. 그리고 이두라는 말로 이두로 그 신라 향가에도 있었고 그 신라 향가라든지 그런 이제 기본적인 우리말 한자로 우리 오늘날 한자로는 쓰지 않는 그러니까 뭐 그냥 온다 간다 뭐 이런 마음 뭐 얼굴 뭐 이런 식으로 들도 다 이걸로 표현을 했죠. 근데 이도란 말 요게 이라는 말은 뭐냐면 관리할 때 이자죠. 이거는 이제 하급 관리, 하급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주로 사무 볼 때 많이 쓰는 거죠. 인간에서 사람들이 옛날에 뭐 소설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책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하급 관리들 관원들이 쓰는 그런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로 이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그 최만리 상소문에는 아이야부터 이렇게 써왔고 그 불편이 없는데 왜 굳이 새로운 걸 쓰느냐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그 물론 그 먹다 가다 오다 이런 이렇게 우리는 편하게 쓰지만 이런 것까지 다 한자로 쓴단 말이에요. 이두로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주 쉬운 한 우리말을 쓰는데 조금은 불편해 번거로워요. 하지만 이 최만리 주장에서 의하면 이 하급 관리들이 이런 그 이두로 이제 그 사물을 봄으로써 그러니까 일상어를 이제 그 아무개네 누구가 뭐 살았다 죽었다 뭐 악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한자를 쓰면서 그러면서 한자에 가까워져 가지고 저절로 이 사람들이 하급 관원들이 하급 공무원들이 그 뭘 하냐면 그 공자, 자서삼경, 맹자 이걸 보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 공부를 왜 관원들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반 장사꾼들이야 그냥 자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장사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하급 관원들은 어떠냐면 그 자체로 돈 버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관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리 하급 관원이라도 정말로 민중을 위한 마음을 가져야 이 제대로 되지. 조금이라도 관원들이 공무원이 자기 이익을 위한 그걸 장사꾼 같은 생각하게 된다면 금방 부패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군자의 도를 필히 이제 모든 공무원들은 배워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두로 이제 사무를 보게 하는 것이 여태까지 유용했고 이렇게 좋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 표현 그걸 갖다가 사무본 표현을 이제 뭐 원문으로 한다면은 원문을 한다면 원문 28자로 출세를 한다. 출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무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누가 학문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상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학문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오늘날로 보면 철학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공자맹자를 공부해서 어떻게 사는 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군자의 도를 배우는데, 아니 원문 28자 이렇게 다 된다면은 이게 그 한국 공무원들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그냥 고급 유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그걸 걱정한 거죠. 여기서 원문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흔히 또 아주 경멸하는 호칭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쓴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쓴다는 거, 원문이라는 거, 그리고 뭐 경멸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세종대왕은 왜 이것도 이런 강복한 신학, 그리고 최만희한테 큰 형벌 안 한 거 가지고 보니까 그 진심은 이해했을 것 같아요. 최만희 생소에. 그런데 세종대왕은 왜 이걸 당당히 물리쳤냐면은 원문을 28자로 출세를 하고 공무원들이 이제 한자도 안 배우고 그런 이제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공무원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국가를 위한 진심된 걱정이 있는 걸 이제 세종대왕은 이해하면서도 물리쳤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물론 앞에서 말하듯이 이제 새 왕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요. 그 다민족과 서로 이질적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소리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두는 서로 굉장한 약속이 있어야 있는 글들이잖아요. 뭐로 쓴다, 뭐 마음이라는 말도 뭐 마귀 맞자고 뭐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만약 영어 철자들도 이제 어떤 소리대로가 아니라 무슨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 들어온 합류한 국가 구성원한테 이두를 금방 가르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컬로라도 어리석은 사람 컬로라도 배울 수 있는 이거 이제 한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니까 부패한다 이런 강곡한 진언을 했어요. 그럼 세종대왕은 왜 안 했냐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걸 쓰되 훈민정음을 쓰되 국가의 공식 문서는 한문으로 한다. 그런데 무슨 걱정이나 쓸데없는 한문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문으로 다 공문서 작성했었죠. 공무원들은 다 한문 써야 했죠. 그러니까 최만리 이 상소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이었대. 그러니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공무원들 다 한문으로 가르치고 국자를 한문으로 하고 다 하는데 쓸데없다. 그리고 물리쳤는데, 근데 최만리는 또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또 이거 약간 제가 조선가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밀고 나간 이유가 뭐냐? 왕조가 바뀌었을 때 왕조가 바뀌면은 그게 안 되는데 왕조가 천년만년 가지 않아. 이때까지 보면 고려도 망했듯이. 근데 그거를 세종대왕한테 만나서 전하 왕조 바뀌고 난 다음에
전하께서는 이 조선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왕조 바뀌면 또 어떻게 될 겁니까? 그 신하가 물어볼 수 있겠어요? 아무리 충직한 신하라도 아무리 왕한테 고언을 아끼지 않는 그 목숨을 걸고 이제 올바른 말을 하는 신하라도 이 왕조가 바뀐다 때 생각해 보라고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원문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원문으로 출세만으로 출세하면 안 된다. 근데 세종대왕은 분명히 원문만으로 출세하게 안 한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 조선 왕조가 지속되는 때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학자의 관계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불교계 뭐 신미대사를 얘기하는 그 어떤 단체들이 했지만 일단 불교계의 관련된 건 조항준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용비어천가를 맨 처음에 시범을 보였고 그 다음에 석고상절이 있잖아요. 석고상절에 석가 여기서 좀 한자를 자세를 못 써서 그런데 석가 족보할 때 그렇게 가지고 석가의 전기를 상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나 상세하기도 하고 절약 간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 상세하게 어느 부분은 간단하게 그러니까 석고상절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전기인데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상세하게 그건 어느 글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 뜻으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석고상절을 해서 했는데 그 석고상절 글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용비어천가도 그렇고 한문과 한자를 같이 썼죠. 그런데 요거가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용비어천가와 석고상절에서 세종대왕이 쓴 글이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쫙 나온 글에서 이제 중요한 철학적 학문적 단어들 한자를 이렇게 썼죠. 이거가 용비어천가 석고상절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한자 쓴다는 제약이 없죠. 아무리 어렵고 그냥 고급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말로 그냥 속에 다 집어넣었죠.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인정하기가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편전학자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신숙주가 있죠. 신숙주는 일본과 뭐 공통 아주 만국 어학자였고 산스크리트 쪽. 네, 산스크리트도 알고 뭐 그냥 뭐 박사 엄청난 박사죠. 그리고 나중에 성종 때 유언을 하면서 남긴 말이 뭐냐면 일본과의 관계를 제발 잘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훈민정 창제 이전에도 일본과 많이 출장을 왔다 갔다 했고요. 근데 일본은 우리가 무조건 후진국으로만 생각했었지만 어느 면에서는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본어 좀 배운 분 있으면 다 저도 요거는 간단해서 쓸 수 있는데 원시문어인가 겐시문어 같은 거 저도 자세히 못 봤지만 고려 시대 우리 조선 이전 시대에 이미 공중 여인이 쓴 장편 소설 우리는 무슨 기똥전이라고 해도 그냥 초단편이고 그냥 조선 중후기에 나온 거지만 그런 이제 장편 소설들이 있었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일본엔 가나와 한자를 혼용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그걸 다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양반들이 왜 반대하냐? 기득권에 안 되니까 져야 되니까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사실 나라만 쓰면 그야말로 중국에 다르니까 학문을 하려면은 한문을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한자가 아니라 한문.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어법을 배워가지고 글을 썼단 말이에요. 한문으로. 근데 그러면 한문을 배우기 위한 기초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학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본에서 썼던 가나와 한자 혼용 혹은
용비어천과 석고상절 같은 그런 식으로 쓰면은 따로 한문을 배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인도 얼마든지 이렇게 쓰다가 그런 철학적 단어가 있으면 우리말에 응용해 쓰고 그렇게 해서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따로 한문이라는 문턱을 거치지 않고도 일반 국민도 이렇게 그냥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많은 참고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일본의 현재 그때 당시 상황. 그러니까 용비어천과 석고상절로 했는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이런 석고상절로 이게 백성 모두가 불경을 읽을 수 있고 그걸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반대했던 게 맞은 게 그러니까 기득권에 저해가 된다 그러면은 바로 이게 기득권에 저해가 되는 거지 훈민정 그 자체가 그러면 그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석고상절이 됐습니다마는 유학을 갖다가 일반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거는 없죠. 있는 건 없죠. 이런 용비어천과 석고상절 방식으로 유학을 모든 백성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문헌은 현재 뚜렷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강행실도라고 있죠. 삼강행실도. 그런데 그러니까 기껏해야 그림으로 유학의 도를 갖다가 그림으로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보기에 삼강행실도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부자유친 뭐 이런 양반들의 그런 법도 그런 건 그 사람들이 지배층이고 나라 기틀을 잡기 위해서 지켜야 할 거지만 상민들 이제 여러 가지 특권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자유연애의 권리도 하지 말고 절개 지키라고 또 우스운 얘기거든. 상당히 그들은 나름대로 자유연애도 하고 다른 대신 반대급부로 자유가 좀 있어야지 걔네들 보고 그냥 그림으로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의미가 없는 거고 정말로 가르치려면 이제 상민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학의 철학을 이제 배워서 그렇게 학문에 입문하도록 했어야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강행실도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찬순이가 누가 이제 세종대왕 앞에서 부류천성론을 얘기하면서 이런 거 가르쳐봐야 소용없다고 얘기하니까 세종명이 그거고 옳지 못한 선비라고 얘기했다. 뭐 그런 분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세종대왕이 받드는 입장에서 다른 신하들은 낮춰야 되니까. 근데 그 말이 뭐 제가 틀리지가 않는 게,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그걸 자기 자유적 연애 그런 걸 해야지 무슨 이런 거를 이렇게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은 사실상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과학 그런 것처럼 어떤 통치자에 대한 학문 그걸로만 계속 이제 지켜오고 그 자리를 어찌 보면 더 지키려고 대중화 생각이 별로 없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유학에 대한 것.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근데 불교에서도 그렇게 크게 발전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글들이 불교에서도 그대로 더 발전시키지 못했고, 그대로도 불교경 주된 불교는 한문으로만 전래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되다가 제가 메모에 그것도 있죠. 한글의 퇴보. 그러니까 오늘가 얘기하는 건 이제 훈민정음이 아니라 사실 한글인데 한글 자체도 훈민정음 돼서 많이 퇴보됐죠. 그리고 이게 신미대사 제가 불교에서는 굳이 이제 이 우리말로 이제 모든 의미를 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유학자 쪽에서 이건 이제 저 소설에 나오는 일종의 픽션으로 추정한 겁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이제 훈민정음을 모든 의미를 학문적인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용비어천과 석고상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유학자 쪽은 학문을 하려면 계속 한문을 공부해야 되고 언문은 그야말로 그냥 일중만 쓰는 걸로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획을 좀 간단해서 상세한 표현을 하는 거를 못 하겠죠. 우리 그렇게 이제 본 거죠. 이제 왜냐면 우리가 자음, 초음, 초중성 이런 게 있지만은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그 영어도 또 중국어도 그렇고 억양이라든지 성도 이런 것들이 그런 많은 요소가 있어서 그 섬세한 많은 단어들을 구분하는데 이제 한글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훈민정음을 그런 표기까지 다 찰 수 있도록 했었으면 정말 좋은데 이 기본적인 초중정성만 쓸 수 있게 단순화시켜서 만들어서 배우기 쉬운 거. 그건 아마 이쪽의 이제 그 입김이 컸다고 봅니다. 이쪽보다도. 그래가지고 완전 학문을 위한 언어는 아닌 걸로 원래는 이걸로도 학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대신 어떤 걸로 했냐면 방점으로. 그러니까 우리말도 당연히 억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글이 표현을 못해.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새로 지은 새가 나무 가지에 새집 지었다고 하는 그 새집. 아니에요. 사야지. 새로 지은 집. 그러니까 이거 발음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소하고 소, 소인 뭐 이거 전혀 구분이 안 되죠 지금. 발음 다르죠. 그러니까 그 한글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예전에는 방점이 다 있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퇴보되냐? 그러니까 우리 국어학자 이런 사람들은 요즘 계속해서 제가 다른 데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건 우리 국어학계나 이런 데는 서양 쪽 세력의 사주를 받고 계속 퇴보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현재 거리도 영어로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점이 17, 8세기 없어졌다고 해서 그걸 마치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처럼 얘기해요. 하지만은 그때의 진지하고 정확한 표현을 위한 도구는 뭐예요? 그때도 분명히 한문이었죠. 한문으로 모든 걸 하고 훈민정음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거고 진지하지 않은 거, 그냥 간단한 편지, 무슨 뭐 노래 가사 이렇게 지은 거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굳이 방점 안 써도 앞뒤 정황으로 대개는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썼죠. 어떤 철자에 같이 있을 때면 남았을 텐데 그 철자에는 그 표기 기능이 없으니까 억양의 표기 기능이 그러니까 방점이 사라진데 그걸 마치 그냥 국어의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처럼. 근데 그 한문을 이미 계속 통용되는 사회라면 이래도 큰 문제가 없지만은 현재는 이 한글의 이게 상당히 그 표현에는 한계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어오다가 그 우리가 대강 알지만 잘 모르는 게 있죠. 고종왕제 때 대한제국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국한문 훈용 식명을 이걸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먼저 얘기했듯이 이제 그 능비어층과 속보상들에서 용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조선 중후기에 그 계속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문을 썼고 그 세간의 그거에 있어서는 그 세간에서는 뭐냐면 그냥 순한글 오히려 그냥 그 한자 보면 순한글로 그냥 막 썼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글자 글로 계층 분화가 분명히 된 거죠 이제. 그런데 고종제가 그 이제 국가 표준을 이제 한자를 같이 쓰는 이걸로 하라고 칙령을 했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개화기 이제 우리가 요새 유나이트 연주에서 자꾸 뭐 일본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막 그냥 미개국이었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여러 정황 증거를 보면 이제 그대로 있어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개화되고 발전했고 그걸 많이 알 수 있죠. 일본보다 먼저 전기가 들어오고 그런 여러 가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혁적인 건데 물론 그러니까 세종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야말로 고종 황제가 세종 이렇게 그리고 일본이 세종 때는 그래도 일본이 문학이 앞섰다 하지만 그
일본에서도 많이 조선이 살기 좋다고 해서 망명 온 사람 많이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 시기에는. 그런데 고종 때 이제 이렇게 일본한테 이제 전적으로 힘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전 국민이 되게 통용되는 이제 글이 있으니까 쌍민 누구라도 어느 신분이라도 다 이걸로 공부를 해가지고 다 신분 상승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양반만 아니고선 신분 제약에 있는 사람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돼 있고 근데 우리가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식으로 그대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일본한테 오히려 진짜 그런 얘기를 세종대왕의 뜻을 살려서 그 속보상절과 윤교천가식으로 500년을 이어왔다면은 일본보다 못하지 않고 다 이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그 취지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 후기 동안은 물론 이제 그 한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그 선비들의 그 한글을 안 쓰고 유학 한문을 써서 나라가 쌓였다. 거기서요. 네. 제가 느끼는 점은 이 사람들이 훈민처럼 그래서 소리 그 한자를 읽기 위한 발음표를 만들어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원자에서 한글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교과서도 말씀을 어문이 상스러운 말이라서 한글로 바꿨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뭐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실상 뭔가 흉계예요. 왜 그냥 흉계라고요? 다른 기호를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말씀 어문을 한글로 바꿔놓고. 그러니까 언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란 말 뜻이 많던데 토속말. 토속이라는 말하는 그대로 쓴다. 예. 그런 의미지. 좋은 말이죠. 예, 경멸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원변에 그런 문자 있고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바꾸는 이 사람들이 문제다.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런 문자에 대한 이런 왜곡된 거의 음모 저변에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마치- 많이 틀려 얘기해요. 미국의 인종 갈등처럼 세종대왕 때 그 조선 초기에 통합한 이제 비한자 문화권 이제 여진 뭐 이런 족속 이런 사람들 정신이 우리에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중국에도 조승민족이 있듯이 한국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자꾸 선대받고 선대는 무슨 선대 인도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게 선대받은 거 전혀 없었거든요. 아니 선생님 봐보십시오. 옛날 어르신들이 한문의 박사들이셨는데 그 주제 발표를 하시고 아니 질문 계속 하셔야 돼요. 아니 의견을 하면서 진행을 하신다 그래서 그랬어요? 네, 많이 그래서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닥씩 갖고 넘어가야죠. 중요한 건 제가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말씀. 예, 계속 오늘 뭐 시간 무제한. 예. 선생님 선생님 다 해주시고요. 아니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글쎄요. 이제 그거 가지고 같이. 선생님 초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왜곡돼 있냐면요. 네.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 보고 제가 싸운 적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나라 말씀이 네. 중거, 네. 중국과 달라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나라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 말씀입니까? 공자님 그것도 사실 말씀입니까? 봐야 되는데 세종. 근데 나라 말과 소리를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을 사용하는 것이 근데 그러니까 말 소리예요. 말을 그다음에 중국과 달라. 그때 무슨 놈의 중국이 어디가 있어요? 예, 없었죠. 한문을 해석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 한문은 거꾸로 해석해야 하잖아요. 예, 예. 중국, 국중.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데 중국과 달라. 그러니까 한문하고 이거 완전히 분리. 아니 세종대왕도 원래 반포문도 한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문 위주로 생각해야지 그걸 그 한글로 바꾼 걸 가지고 자꾸 그래서 신성시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거는 국어법 편수위원회나 뭐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물론 애쓰고 뭐 표준화를 시키고 했는데 다 잘라내놨고 28자를 넣자고 없애버렸고요.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AI가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 안 되거든요. 넉자 살리지 않으면 절대. 예, 굉장히 왜냐하면 모호성 때문에 AI에 엄청나게 그러면요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찌아찌아도 실패했거든요. 왜? 컴퓨터 읽지를 못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명쾌하게 같이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당초에 말씀하시는 것하고 약간 이제 심의대사도 제가 봤을 때는 저 산스크리트예요. 거기에 불경이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쪽에 근데 석고상제나 그것만 얘기하셔가지고는 안 그러고 그때 당시에 산스크리트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심의대사. 중국의 의문칠서, 통지 그런 상황.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개를 했으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도 있고, 하여튼 그 아무 그 언어들도 다 그냥 섬세한 철학이 다 들어있는 건데 산스크리트 그런 거 그러니까 자꾸 뜻글자 소리글자 그래 가지고 구분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과학적인 해상도거든. 정보과학적으로 얼마나 비트 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훈민정음 한글은 이 초중정성이라는 이제 그 선지인의 그것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건 상당히 훌륭한 건데 이 체계성 때문에 이제 초중정성하고 글자 배열, 문자 소위 배열의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년조합고등학교 때 배우시죠? 그러니까 그 영어는 A, B, C, D 이렇게 자음 모음이 있지만은 이게 얼마든지 자음 모음 그냥 관계없이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은 그 초성 자음, 그 다음에 모음, 그 다음에 종성 자음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있죠. 이 규칙성이 있다는 건 그 배열수를 확 대폭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수를. 그러니까 이 훨씬 단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글이란 그 자체가 그 음표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보조적인 것이지 독립적으로 이게 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자 제가 지금 먼저 그 강의 많이 좋은 강의 들었는데요. 저도 그 부분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제가 이제 저는 교회 목사인데 한글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한글은 위대한데 누구도 한국 사람한테 인정받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인정을 한 사람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 보니까 한글을 발견했는데 이거를 이 세종대왕과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죄송한데 제가 막 뒷문하신 게 많으니까 그 취지 잘 알았으니까 밑에 부분 그래서 하나도 넣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넣는 얘기 있어요. 성경 경전이 한글로 되면서 한글이 이제 우리 민족의 완전히 저변으로 완전히 보급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일제시대 때에 선교사들이 이 한글을 위대성을 그 5개국에 능통했던 알렌이 이 한글에 대해서 그거를 간파해가지고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던 것들을 그런데 말씀드리고 그렇게 선교사가 우리 한글만 쓰게 했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고 근데 선교사의 위대성을 얘기하려면 아프리카에서도 선교사들이 많이 갔었죠. 우리가 리빙스톤을 그리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이 갔을 때 아프리카 흑인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당신들 손에는 책이 들어 있었고 우리에게는 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당신들이 선교사들이 일을 다 끝냈을 때 그들 백인들 유럽 사람들 손에는 땅이 있었고 자기들은 책이 그러니까 그 자기들 문화 이런 거를 계속 해가지고 고기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기들 문화에. 그러니까 그 알파벳 소리 글자 소위 그걸로
아니 계속 그런 말을 했죠. 한국 일본 도인들은 좋은 소리 글자가 있으면서 왜 그 한문을 쓰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공자 명자 그러고 그런 철학 그걸 압니까? 그까지 알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죠. 이제 그러니까 이걸로 하게 돼가지고 그 한국 일본을 이제 자기네 세력으로 끌어들인 거고 실제로 그러한 것이 우여곡절 끝에 2차 대전 통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들이 그야말로 한글 쓰게 했다. 그 전에도 한글 많이 썼지 왜 안 썼습니까? 그 저기 한중록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한글로 써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신격화 이렇게 좀 그렇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아니 세종대왕은 이렇게 한자를 훈용으로 분명히 당연히 종소를 이렇게 썼는데 오늘날 조금 우리 모든 그런 한글 전용 가로쓰기로 해야 된다고 막 한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자꾸 내세우잖아요. 세종대왕은 전혀 이런 글을 안 썼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왜곡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주시경 암호상이 이분들도 제가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시경 스님이 그렇게 뭐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왜곡된 게 많으니까 어떤 특정 인물 그런 거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고려문 사전인데요. 고려 시대 때요. 후문점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 그거는 제 역량에 넘어서는 일이니까 나중에 하시고 아니, 우리 제 얘기는 지금 아까 아니 우리가 예예예 그건 짚으시면서 아니 저희 역량을 넘어 아니 역량이 아니라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아니 그래요 그건 네, 인정합니다. 지금 고려 시대에도 한글이 있다는 아, 예, 예, 그런 그건 게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것도 지금 여기서는 뭐 우리가 개정이 아니니까 그냥 아니 인정만 그게 하죠. 왜 그러냐면 저는 정부과학적으로 제가 그냥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한글 학회가 주제발표가 끝나고서 토론을 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제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뭐 대장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관련된 질문을 하시고 그렇죠. 예. 강의를 계속 그 진행하고 범위를 넘어서. 끝내고 나서 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럼 지금 저 아, 관련 말씀하세요. 아까 질문하신 거. 강의랑 관련된 질문. 네. 그 세종대왕의 그 서문에서 네. 이 백성들이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창제의 그 마음을 세종대왕 입장에서 밝혀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백성들이 지금 왕의 그 명령이고 의도하는 바기 때문에 정말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배워가지고 정말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1450년대 1인1이 있었어야 되는데 왕의 뜻이었으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사회에 아까 그 한글에 퇴보라고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왜 세종대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쪽까지 했는데도 그 당시에 이것이 이 일반 백성들한테 이렇게 실용이 되지 않았었는가? 그 이유가 또 뭐 있었나요? 아니면 그게 했었나요? 아니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그러니까 백성이 한국을 기본으로 쓰되 네. 그 어떤 중요한 단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자를 같이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도 다 공부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취지대로는 그 뒤로 많이 안 쓰고 학문을 계속 한문을 했잖아요. 유학은 그 뒤로도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계속 조선 때는 한문과 이제 언문을 이원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고종 때 이르러서야 일본이 이제 같이 혼용을 하고 자유롭게 혼용함으로써 나라가 발전된 거 그걸 보고 정신 차려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구한말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초기에도 그랬죠. 지금은 워낙 이제 이상한 빨갱이 토착애구들이 다 많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초기 문헌이라든지 구한말 문헌 보면 오히려 한문이 섞인 같이 써 있는 우리 글이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조선 시대에는 그냥 흥길동전 뭐 한 소리 한글로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원화됐어요. 근데 이 이원화된 게 신분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 신분의 이동이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같은 데는 한자를 얼마나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어쨌든 기준은 자기가 필요하면 한자 쓰고 아니면 말아도 좋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신분 이동이 자유로웠는데, 그러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소문낸 이르고저 할 때 있어도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송사할 때 기록이 남겨야 되잖아요. 지금도 재판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글을 못 쓰니까 한자를 이두만으로는 어려우니까 그야말로 하급발 공무원들이 타이프 범죄자라든지 어쨌든 송사 받아 적으면서 이두로 받아 쓰는데 그 백성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두도 조금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가 쓴 게 제대로 쓴 거 보려면은 백성들도 다 아니까. 그러니까 송사할 때는 한글로 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필요성은 이 송사할 때 제일 있었던 거죠. 백성 범죄인이 자기 진술 쓸 때 한글로 이제 하나. 근데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이 이렇게 하면서 백성의 억울함을 푸셨다고 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이거에 아주 결정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사례가 생기게 화성 연쇄살인범 진범이 최근에 잡히고 억울하게 이제 목살이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무식하고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술서가 있어요. 진술서가 있는데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진범이 잡히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아는 다음에 이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의 진술서를 보니까 그래 이거는 이 사람은 거의 무학인데 상당히 고등학교 이상 나오지 않으면 쓰지 못할 용어들이 많이 들어있고 진술서가 엉터리다. 경찰이 조작했다든가 그래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쓸 수 있으면 쓸만한 지식이 되는 사람은 한자로 쓰고 그런 관행이 있었더라면은 무식한 사람이 글은 그대로 드러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거짓이 없었죠. 오히려 일본이나 세종대왕이나 고종왕조의 식으로 글을 썼다면은. 근데 이런 순한 글로 무조건 하니까 이 배운 자들도 판사들도 요새는 지들은 다 알면서 백성들은 모르라고 한글로 다 쓰잖아요. 뜻도 모르는 어려운 말들을 한글로 써가지고 위법성 조각한다. 이거 뭐 위법성 조각 이거 누가 이거 좀 법률을 좀 알아야 짐작을 하지. 그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고 세종대왕 떠왔으면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었대지만 풀려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런 억울한 범죄자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맞습니다. 할 것도 이렇게 많은데도 질문 아까 하시려고. 저 뒤에 네. 선생님. 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오늘 제목이 훈민정음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훈민정음 이야기에서 세 가지만 나는 이거 이야기할 거야. 세 가지만 들어보세요. 네. 지금까지? 유학자 입장, 세종대왕 입장. 요 세 가지 창제에 있어서 요게 세 가지를 들어본 게 아니라 세 가지 삼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창제가 되었다.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는데 양반들은 기득권에 해가 될까봐 형제를 반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민정음은 위대하다, 민주주의다, 그랬는데 세종대왕의 글은 이렇게 훈민정음을 쓰되 중요한 단어와 의미 깊이가 있는 그 단어들은 한자 그대로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훈민정음 윤리어천가에서. 그런데 조선시대에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양반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유학과 학문적인 거를 한문으로 그냥 계속 했고, 우리 문법이 아니라 그건 중국 문법이잖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순한 글, 그냥 한자가 없는 글 위주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분 계층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거고 이렇게 하려는 노력은 근래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종 때 이런 이런 칙령이 혼용을 하라는 칙령이 오히려 신분계층을 없애려는 거였는데 일제 시대 들어서 1920년대에 이게 일본 문화 정책이 있잖아요. 문화 정책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도영, 뭐 김유정, 뭐 엄청난 기라성 같은 소설가들이 1920년대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이광수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순한글로 소설 쓰라는 문단이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일제의 그러니까 일본 제가 전혀 한글을 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글을 장려한 거죠 일본이. 그래서 장려한 그 목적은 뭐냐면 마치 그것도 뉴라이트 이런 쪽은 일본이 한국 민족을 어여삐 어겨서 이제 그랬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그 세종 조선 초기 그게 이 고려 민족과 그 여진 민족 이런 거 다 합치기 위한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중국에는 우리가 자꾸 뭐 한자하면 중국인이 어쩌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중국의 몽고, 티베트, 위구르 한자 안 쓰는 민족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중국에 가서 몽고, 티베트, 위구르는 한자 아니 중국 아니다 하면 전쟁 나요. 예? 그러니까 전혀 이제 한자가 중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죠. 근데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지적 문화는 이쪽이 소유하고 있고 이쪽은 주변 야만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 물론 이제 지금은 이쪽 사람들이라도 공부할 사람 다 공부해가지고 출세하지만 어쨌든 기본 민족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집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급 문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티베트, 위구르, 이쪽 몽고, 그럼 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다음에 그 상류층 양반들은 그냥 일본어 쓰게 해가지고 친일파 만들어가지고 그냥 내선 일제시켜. 근데 민중들은 이제 한민족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중국 소수민족처럼 얘들은 한글만 쓰는 그런 이제 미개민족을 실제로 그 우리 순우리말이니 이런 말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고 많이 얘기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순우리말이 뭐예요 결국은? 우랄 알타이어 이 한문이 아니고 다른 일본하고 많이 공통되거든요. 순우리 가령 독도라는 말 독도는 아시다시피 다 한자어잖아요. 근데 다케시마 죽도는 순우리 말이잖아요. 이 대선 시마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 극우파도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중화 문화에서 벗어나서 몽고 만주 이제 알타이어도 이쪽을 이루는 대제국, 이 위주가 되는 제국을 세우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한국 민족을 이제 좀 이 중화 문화에서 좀 떼내려고 하는 거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는 이 문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시대에도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봉창, 윤봉길 전부 우린 오히려 고종의 뜻대로 그렇게 그런 글을 쓰지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쓴 거 없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초기 때까지 여쭤왔는데 지금은 또 여러 공작으로 영어를 쓰게 만들어가지고 이 상류층은 영어, 하류층은 순한글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학의 이제 교수들 자기들은 정직 교직으로 임용돼 가지고 정년 때까지 이제 월급 받으면서 사람들 걱정 없다면 근데 자기들 영어, 독일어 이제 그걸로 공부를 했다면 학위를 받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들 공부를 제대로 알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순한글로 가르치는데 이 두리뭉실을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학생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을 뭐 일반인들이 읽어봐야 뭐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인들과 자기들과의 격차 옛날 한문과 순한글 그거와의 격차 그 이상으로 이
이쪽은 전부 그러니까 영어나 그런 걸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철학 정치학뿐만 아니라 공학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삼성에서 최근에 무슨 뭐 문서를 영어로 하자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AI 인공지능이 이제 모호한 단어 그런 것들을 불편이 많으니까 아까 새집할 때 이런 거 AI에 딱 이 단어 집어넣으면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던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말을 그 한자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자꾸 영어로 대체하고 그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영어로 하면 실용적으로 되면 되지 않느냐 이게 그렇게 또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거리를 돌아다니는 간판이 다 영어고 사람들이 좀 고급 사고를 하면 전부 영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났을 때부터 그쪽에서 살아서 그쪽에 이제 어휘 개념이 들어있는 상태는 몰라도 우리가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뭐 그냥 영어를 한국말 쓰면 매를 때려가지고 영어를 쓰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상용을 한다면 몰라도 우리는 그래서 계속 한국말 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 영어를 쓰니까 국민들이 이 정서불안 이제 피상적 학력은 고졸 그렇지만은 실제 수준은 중학생 이하의 학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대한 의미를 거의 모르니까 지금 뭐 한자하면 무슨 그걸 얘기하면 대단하지 않은 무식한 사람이 쓰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중국하고 일본의 중학생도 다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문화민족이라면 어느 정도 다 알아야 할 정도 수준의 언어 사고력을 이제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자살해서 그런 거 기를 보면은 어떤 지도층은 똑똑하니까 뭐 K-18 비니 뭐니 뭐 나라는 껍데기는 다 돌아가죠. 하지만 이 전반적 국민들이 이제 전부 정서불안적인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 것 같은데. 저 다케시마가 왜 큰 한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저기 시니컬하게 좀 풍자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일본 말들 상당수가 그 우리말하고 이제 다 비슷한 게 많잖아요. 대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쓰기는 한자로 써도 이도 그런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기 이제 고유어 그걸 고유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중화 이쪽 지역 언어하고 이쪽 이제 그 바깥 언어 이게 좀 다르죠. 우라타이어라고 하나. 근데 그게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공통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순우리말 얘기하는 건 오히려 제대로 대륙에서 벗어나서 일본 쪽으로 가자. 그거가 저변에 있는 거지. 뭐 진정한 뭐 한민족 역사를 그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선생님, 다시 한 번 여쭙는데 오늘 제목이 훈민정 이야기니까 내가 훈민정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핵심 3가지 단어만 들어주세요. 예. 뭔지? 단어로요? 단어로요. 문장으로 하시도 좋고. 네, 그건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말해달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처음에 3가지 얘기하니까 그건 3가지 입장이었을 뿐이고. 창제 배경은 조선 민족 통합. 그러니까 고려와 여진족, 합치어가지고 공통된 소리 글자를 만들자는 세종대왕의 그 조선 왕조의 그야말로 뜻이 있기 때문에 창제를 그렇게 했다 그런 거고. 그 진정한 민중해방은 혼용이란 말을 좀 사실 좀 좋아하지 않는데 북한 혼용이란 그러니까 어쨌든 한자 사용 자유의 병용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게 그 훈민정 한글을 쓰되 한자를 쓰고 싶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 누구나 학문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현재와 같이 뭐 한자를 못 쓰게 하도록 사실상 못 쓰게 하잖아요. 이렇게 쓰려고 하면 미안해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한국문화한다는 사람 영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좀 이제 한글 숭배 왜곡 숭배 정치적 의도. 그러니까 아까 그 서양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서양 세력이 이제 그냥 아프리카를 남미를 지배했는데 아시아는 충분히 지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기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중국은 어쩔 수 없더라도 한국, 일본이라도 좀 먹으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글을 받드는 사람들이 정치적 의도이고 어떤 민족적인 거기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게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가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게 영화 나올 때 출판사에서 그 틈을 타서 하자고 해서 사실 이것도 써준 건데 근데 그때 나보고 나중에 나란 말씀을 이제 텔레비전에서 다시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가지고 한글학회 이런 데서 이게 심리대사를 했던 그 주최자한테 굉장히 격렬한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나란 말씀에서 뭐 한글 후민정음에 대해 뭐 위대함 이거 어떤 그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더 했으면 됐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 아닌 다른 사람이 또 같이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한글학회에서 왜 그렇게 격렬히 분개하냐. 한글 자체를 폄하한 것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의 세력 기반은 진짜 이런 정치적 비중화 지역의 정치 세력 이런 게 의한 것이지 진정한 한글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정치적인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종을 이제 이렇게 명을 받들기 위한 그런 것들은 이게 아니거든요. 저기는 한자 병용은 반드시 하자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특별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한자를 못 쓰게 하는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제가 그래도 인터넷에서 제가 글을 쓰면 누가 그래요. 한자 쓰기 좋아하시네요. 하고 그래. 쓰네요. 그래. 그럼 제가 반문을 하죠. 한자를 안 써야 할 이유를 말하라고. 그럼 아무 데다 또 못해요. 저도 주창장 중에 하나인데요. 네. 보십시오. 우리말 단어예요. 사전에 76% 이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70% 정도가 아니라 우리 동사라든지 우리 명사는 거의 명사가 아니라 동사, 형용사 이런 거에도 어원을 따지면 훨씬 더 많고 중국어 같은 거 보면은 이거 발음이 누이란 말이에요. 누이. 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어원이 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이런 조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도자가 다 도승지하게 전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이런 식으로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 형용사 뭐 각곳에 다 언어 그 자체예요. 근데 다만 우리는 이제 그 어미 변화 그게 남아 있고 중국어는 어미 변화가 퇴보했죠. 그냥 퇴화해서 없어졌지. 이제 그렇게 다른 것이 상당히 일치가 돼요. 그 자체예요. 지금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까요? 첫 번째는 이게 한글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막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뭐 초중종만 구분하잖아요. 초성, 중성, 중성. 근데 사실 이게 오행에서 비롯된 거 있고 그 가림토 문자라고 아시잖아요. 일본의 아이루 문자는 일본의 주장이고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거기를 보면은 정확히 막 목화토금수에 다른 나눠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좀 있으면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 좀 그냥 추가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감사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또 저희 역량이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 가림토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례 자료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신념이나 신앙은 이런 거에 대해서 주장하지 말고 두 번째는
그 조선 역사에서 선비들이 많이 죽을 때가 한 번 있었잖아요. 단종 때 네. 사육신이라고 해서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지편전 학자였는데 거기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 한글 창제에 관여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조선 역사나 뭐 인류의 공헌에 좀 역효과가 난 게 있어요? 혹시 거기서에 관해서는 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사육신이나 이게 왕실 권한하고 신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단종 이제 그 의리를 지키는 거를 이제 의리로 이쪽에서 생각하지만 이제 되도록 어린 왕을 세워가지고 신하들이 좀 통치하는 나라 문민 이제 그걸 만들는 거고 이쪽은 이제 왕실 자기네가 하는 거. 근데 물론 이런 가치관 차이도 있지만 왕실이냐 신하냐 여기는 저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함경도 여진족세란 말이에요. 왕실은 여기는 고려 사대부란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약간 이질적인 게 그러니까 어느 세력이 더 권력 갖느냐. 제가 이걸 힌트를 아주 얻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더 이후의 얘기지만은 근데 신지사대부는 그 전에 얘기 아니에요? 아 사대부가 이어져 문종 단종 때 얘기 아니 아니에요? 뭐 네. 세종의 아들 문종, 문종의 아들 단종. 그건 좀 그러니까 사대부는 계속 양반은 이어져 왔죠. 근데 요걸 아주 딱 해석할 수 있게 된 게 중국 드라마에 그런 게 있어요. 청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주족이 점령을 했지만은 통치에 난 줄 모르니까 한족 관리를 등용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나 망해가지고 등용이 됐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되도록 어린 황제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한족과 온건하게 만들어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로이 그냥 싸놓고 이제 후전적에는 이런 왕이 계속 집권하면 수나잖아요. 힘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마찬가지 그와 비슷하게 이제 조선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린 왕을 이보다 먼저 태종도 그랬잖아요. 태조도 애초에 왕세자를 태종 이전에 어린 막내를 세웠잖아요. 그것도 그랬잖아요. 두 번이나 그런 거죠. 초기에 그러니까 이쪽이 격렬하게 어린 왕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게 두 번이나 굵직한 사건인 태종 세조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신권 국가로 조선 중국화는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네. 첫째가 민족 통합이라고 했잖아요. 예, 민족이라면 좀 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좀 이제 종족이 조금은 다르죠. 훈민정 창제는 민족 통합이 아니 그때는 민족이 통합이 됐었으니까 이미 통합을 위한 거죠. 그걸로 훈민정 창제로 통합을 하는 거죠.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문자를 창제했지 민족, 이민족과 다른 두 민족이 있을 때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중국처럼 여러 민족이 결속되어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족 통합이라는 개념은 옳지 않습니다. 둘째, 좀 들어주세요. 둘째요. 저기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우리 대여 시간인데? 그래서 3시까지 하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잠깐 우리 여기 오신 회원분들께서 몸이 조금 풀리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앉아만 계셨으니까. 그래서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여기 물 준비되어 있고 여기 드실 것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 잡수시고 한 10분만 쉬는 시간으로 해서 10분 후에 다시 격렬한 아니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네, 예. 충분합니다. 시간은 충분하시니까 잠시 10분 잠겨 더. 있던데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화장실 열쇠가 여기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